그릿.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지 않으며 그 중에 상당수는 딴짓을 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더욱 암울하다. 1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보다 높게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겨우 13%의 성인만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듯 했다. 현재 만연한 업무에 대한 무관심은 졸업식 축사에서 당부하는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기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지 못하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성공은 열정을 쫓으라는 주장을 반증하는 사례인가?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버지가 실제로 일에 열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쫓으라는 말을 그만하고 명령에 따르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윌 쇼츠와 제프 베저스는 일이 얼마나 재밌을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예다. 누구나 일하는 모든 순간이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직업 만족도에 개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직관을 입증해준 메타 분석 속의 수천 개의 측정 값들을 묻는다.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물론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에게는 열정을 쫓으라는 격려의 말도 필요 없다. 만약 열정을 느낀 일이 있다면 당장 그 열정을 쫓을 테니 말이다.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키우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젊은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처음에 그릿의 전형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그들 모두에게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천부적인 열정을 발견했다는 사연을 듣게 될 줄 알았다. 그것은 인생의 전기를 맞는 기념비적인 순간답게 돌연 사방이 환해지고 활기찬 오케스트라 음악이 깔리는 영화 같은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봐온 것보다 앳된 얼굴의 줄리아 차일드가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남편 폴과 식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방금 웨이터가 완벽하게 가시를 발라서 접시 위에 올려주고 간 가자미 구이, 솔 베니에르 한 점을 줄리아가 입에 넣는다. 노르망디 버터와 레몬, 파슬리로 만든 소스가 뿌려져 있다. 황홀한 맛이다. 이런 맛있는 요리는 처음이다. 식도락을 즐기는 그녀지만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날의 경험 전부가 내 정신과 영혼을 깨웠죠. 그녀는 몇 년 뒤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리에 매료됐고 그게 평생 이어졌어요. 나는 그릿의 전형들에게서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을 듣기를 기대했다. 허벅지에 자국이 날 정도로 딱딱한 접의자에 앉아 학사모와 졸업가운 때문에 땀 흘리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 역시 평생의 열정을 발견하는 순간을 그렇게 상상할 것이다. 조금 전까지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분명해질 거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면담한 그릿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를 거쳐 수영팀에 들어갔죠. 이 팀 저 팀을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푹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것 같아요. 그가 수영에 빠지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다.
수영팀에서 테스트를 받은 날 탈락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육상에 관해 알아보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음에는 육상팀 테스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상한 요리사 마크 베트리는 10대 시절에 요리만큼이나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1년 동안 거기 음악학교에 다니면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해 학비를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밴드 활동을 할 때는 밤에 연주하고 오전에 식당에서 일했죠. 그러다가 식당에서는 돈을도 벌고 요리도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음악하면서 얻은 것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이탈리아에 갈 기회가 생기는 바람에 요리를 진로로 결정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사가 파스타를 만드는 대신에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가지 않은 음악의 길에 대한 미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음악과 요리 두 가지 모두 창의적인 일이죠.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서 행복하지만 음악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줄리아 차일드의 경우 천상의 맛이었던 솔 메니에르 한 점이 사실상 계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정통 프랑스 요리법이 훌륭하다는 깨달음이었을 뿐 자신이 요리사와 요리책 저자가 되고 나아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코코뱅 요리법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직감은 아니었다. 실제로 줄리아 차일드는 자서전에서 이 잊지 못할 식사 이후로도 요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험을 많이 했다고 밝힌다.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파리의 수많은 작은 식당에서 했던 식사, 파리 노천 시장의 친절한 생선 가게와 정육점 그리고 채소 가게 상인들과의 대화, 그들과 나눴던 우정, 프랑스어 과외 선생이 빌려준 요리책과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인 남편 폴에게 선물 받은 백과사전만한 프랑스 요리책,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만큼 큰 노력을 요구했던 르 코르동 블루의 비냐르 선생의 수업, 미국인을 위한 요리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두 파리 여성과의 만남이 있었다. 어릴 때는 소설가를 꿈꿨고 본인의 표현으로 화덕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차일드가 만약 완벽하게 요리된 가자미를 맛본 운명 같은 순간을 흘려보내고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차일드가 처음 맛본 솔 베니에르에는 프랑스 요리와 사랑에 빠지는 데 있어서 첫 키스와도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진짜로 하면 할수록 요리가 더 좋아져. 그녀는 후에 시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는데 40년이나 걸렸지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졸업식 축사 연사들은 자기 일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도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